자, 오늘은 밀원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도 미만일 때 꽃이 피는 식물이다. 이거는 밀원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봄에 피는 꽃 보면은 한 18도 정도 이렇게 될 때 꿀이 비교적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만일 때는 봄에 피는 꽃들도 꿀이 그렇게 잘 나질 않아요. 15도 미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벚나무도 그렇고 유채도 그렇고 동백도 그렇고 가수레기도 그렇고 한 18도 올라가면은 이때서부터 제 경험으로 보면 꿀이 좀 어느 정도 분비가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화통이 깊지 않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칡꿀 있죠. 칡꽃. 이런 거는 꽃이 깊어서 꿀벌이 이렇게 잘 안 닿아요. 따지면은 아가시아 꽃도 토종벌은 혀가 짧아서 뭐 불과 한 1mm나 0.8mm 차이인데 서양종하고 사실은 아가씨꽃이 그림의 떡이에요. 동양종, 이 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꽃이 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고 쉽게 얘기해서 골단초라는 거 아세요? 골단초. 네. 예? 야경이로 됐어요. 그것도 여기 아가씨꽃 비슷한데 크거든요. 가시 달리고 그 꽃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꽃이 깊으니까 호박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옆을 뚫어놔요. 그 꿀샘 옆에. 그럼 꿀벌도 거기다가 혀를 넣어가지고 가까운 데서 빨아 이렇게 안다니까. 가만히 역사하는 걸 보면은. 자, 양봉이 한 6.5mm, 토종이 뭐 평균 뭐 기른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벌이 방화하기가 좋아야 돼요. 또 향기가 좋아서 꿀로서 가치가 있어야지. 지금 네팔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들이 여기서 진짜 토종꿀 산에서 큰 석청을 사가라 해갖고 엄청나게 비싸게 바가지를 하는데 그 속에는 독성이 상당히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은. 이건 꿀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진달래꿀이나 대추꿀이 들어올 때 약간의 독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벌이 몇 마리 정도씩은 죽는데 사실은 뭐 사람한테는 피해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이런 데 네팔의 높은 지역에 진달래과에서 나오는 꿀이 그런 독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그는 먹으면은 취하면은 그 무슨 현상? 명현 현상? 명현 반응이 온다. 이렇게 갖고 사람을 홀려요. 뭐 꿀 한 마리에 뭐 꿀 한 대에도 뭐 몇십만 원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돌 틈에 있던 거는 수분이 다 증발해서 사탕처럼 꿀이 굳어 있어요. 예? 꿀이 못 굳은 꿀이고 희한하고 먹으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잠이 취해서 온다든지 막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검찰에서 외국에서 꿀 갖고 왔다는데 그놈을 먹고 이상하게 사람이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진달래과에서 나오는 이런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팔의 꿀이 수입이 못하도록 중지가 돼 있어요. 그래도 일부 관광객들이나 또 아니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몰래 들여다가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꿀들을 사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꿀 분비가 잘 되고 꽃수도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봄에 일찍 피는 개나리 있죠. 개나리 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노랗게. 벌이 노라니까 좋아도 하고. 근데 개나리는 꿀이 없어요. 화분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보기 좋고 많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게. 화밀에 미치는 영향. 쉽게 해서 꿀이 분비하는 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해서 이 꿀을 분비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화분 매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가로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 자체가 내가 영양이 충분해서 후손을 씨앗을 맺어야 되겠다 하면은 꿀을 많이 만들어내고 내가 어려워서 그냥 쉽게 해서 종자 번식을 묻을 것 같다. 그러면 꿀을 분비를 안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건강해야 자식을 임신을 하는 거지 부모들이.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치 않으면. 똑같아요. 온도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꿀분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데 봄에서 여름에 피는 꽃은 높은 데에 영향을 받아서 되게 꽃이 개화해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가씨꽃이 땡겨서 핍니다. 올 같은 해도. 예상했던 날짜부터 2, 3일, 뭐 3, 4일. 때로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되게 아가씨꽃 같은 거는 일주일을 넘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른 게 뭐 열흘, 어느 꽃은 열흘도 일찍 피는데 그 이상은 너무 이제 변화가 오면은 이게 지구가 큰 어떤 온난화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가 다시 어느 시점에 가서 원대복귀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또 가을에 피는 꽃은 낮은 온도나 일조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개화를 합니다. 벼가 일조량을 몇 시간을 받아야 벼꽃이 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가을에 피는 꽃들이 이런 또 아니면은 뭐 들깨꽃 같은 것도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또 펴요. 날씨가 더우면 더디게 늦게까지 안 피고. 그래서 그 꽃에 어느 꽃이든지 뻔나무가 됐든 밤나무가 됐든 아가씨나무가 됐든 어느 꽃이든지 그 꽃에 개화하는 적정 온도보다 2, 3도가 높으면은 꿀이 잘 들어오고 2, 3도가 낮으면은 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꽃 폈으니까 꽃이 잘 폈네. 꿀이 잘 들어갔네. 날은 선선해서 꿀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럽니다. 이렇게 잘 나고 안 나는 것을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쉽게 해서 2, 3도 따라서 울고 웃을 정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도가 되면은 상당히 꿀 분비가 많고 또 적다. 농도도 꿀이 잘 날 때가 좋습니다. 또 기온도 높으니까 꽃에서 수분 증발이 잘 되고 또 개화 기간이 대신에 너무 많이 높으면은 빨리 접이 돼요. 아가씨꽃이 한 25도서부터 꿀이 잘 나는데 26도가 최상기로 잘 나다가 29도, 30도 되면 더 잘 날 거 아니냐 하는데 29도, 30도쯤 되면은 꽃이 빨리 사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서 꿀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좀 오래 갑니다. 하루 이틀. 때로는 2, 3일도 더 갈 때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밀원별 벌꿀 분비 최적 온도. 이건 제가 이제 그동안 양봉을 몇십 년 해가면서 얻은 경험에 의해서 제가 온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유채는 대개 18도에서 28도 사이에 꿀이 잘 나는데 최적은 20도에서 24도 되면 20도가 넘으면 꿀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24도, 25도 이때가 꿀이 잘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가씨 나무는 24도에서 30도 사이 이렇게 꿀이 잘 들어오지만은 또 25도에서 28도 사이 때가 꿀이 제일 잘 난다. 쉽게 해서 내가 마지막에 시흥을 보고서 전방이나 태백이나 뭐 정선이나 뭐 저런 평창이나 늦은 뒤로 철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온도를 일기예보를 들어봤더니 22도, 23도밖에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가야 힘만 들고 비용 들이고 장기 예보를 또 아니면 2, 3일 걸 해보니까 온도가 계속 낮다. 서북풍이 불어서. 그러면은 가도 꿀이 잘 안 납니다. 나야 물꿀만 조금 들어요. 물꿀만. 또 이 화이트 크로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27도에서 33도 사이에 나는데 28도에서 30도 실 때 잘 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가씨 꽃 폈는데 저녁에 꽃이 허옇게 폈는데 나가면은 꽃 향기가 확확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꿀이 잘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꿀 냄새가 잘 날 때가 언제냐? 저녁 기온이 되게 높을 때가 잘 납니다. 저녁이 일기예보에서 한 16도씨 이상 이렇게 될 때 냄새가 잘 나고 12도씨고 11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꿀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럼 저녁이 추우면은 이놈들이 꿀을 분비를 않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그래서 꽃은 펴 있지만 똑같이 꿀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사 다닐 때 차를 딱 열어보니까 꿀 냄새가 팡팡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은
꿀이 잘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가씨 꽃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까보면은 그 꿀샘이 양쪽이 두 가운데 있어요. 밑에, 제일 밑에. 대개 꿀샘이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 제일 아래가 있는데 거기에 꿀이 꽉 차 있으면 꿀이 잘 나는 거고, 거기가 빈탕이면 꿀이 안 납니다. 대개 마지막 밀원이라든가 고냉지, 또 아니면은 나무가 영양이 없다든가 이럴 때 뭐 그런 꿀샘에 꿀이 없고 꽃만 피어 있어요. 예. 자, 들깨는 24도에서 30도 정도에 잘 나는데 대개 26도에서 29도 이때 되면은 아주 잘 나더라. 들깨를 옛날에는 제가 많이 뜰 때는 2번도 떠봤습니다. 꽃이 아주 꿀이 빨가죽죽하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예. 요새는 근데 들깨꿀 뜨기가 어려워요. 들깨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 들깨는 한 곳에 많은 벌을 놓으면 못 떠요. 100군씩, 200군씩 이렇게 놔서는 뜰 수가 없어요. 한가운데 20, 30군씩. 왜 그러면 가을 되면 벌이 역사하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짧아지니까 거기에 많은 벌을 놓으면 꿀을 못 떼. 예, 그래서 들깨는 한 차 가지고 몇 가운데씩 나눠 놓아야 잘 뜹니다. 그리고 해안가로부터 그렇게 너무 멀지 않은 곳, 또 밤낮 기온차가 심한 내륙 지역, 강원도라든지 이런 충북이라든지 이런 내륙에는 꿀이 잘 안 나요. 들깨는. 해변가로부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데 온도가 잘 올라가는 지역이 잘 납니다. 그래서 뭐 평택이라든가 온양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 잘 나요. 자, 밤은 25도 이제 밤꽃이 다 졌어요. 뭐 강원도 고냉지 지역 좀 남았을려나 모르는데 25도에서 33도일 때 잘 난다. 쉽게 해서 밤은 장마지기 직전에 6월 말쯤에 장마가 오기 전에는 꼭 비가 소나기가 한 차례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습도가 높아야 돼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을 때, 쉽게 해서 한 85%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을 때 밤꿀이 잘 납니다. 올 같은 해 밤꿀이 지금 흉년이에요. 올해. 왜 그러냐? 가물어 가지고 꿀이 안 났어요. 왜 그러면 밤꽃이 잘 자란 게 송이를 자세히 보면 여러 개가 뭉쳐서 밤꽃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렇게 해말딱하게 있기 때문에 가물으면은 햇빛 나면은 꿀이 쫙 말라버려요. 벌이 물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습도가 많아야 돼요. 이런 꽃일수록. 그래야, 그래서 항시 언제 되면 장마지기 전에 비가 살짝 왔을 때, 그러고서 비가 왔을 때 꽃이 다 지면 소용없고 꽃이 남아있을 때 꿀이 잘 들어온다. 그리고 또 밤꽃은 끝머리, 끝에 두세 개 남았을 때가 처음에 이게 피는 건 다 숫꽃입니다. 암꽃이 밤송이 조그만 게 하나 마지막에 달려요. 요거 달릴 때쯤에 거기 수정할 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때 꿀분비를 한다. 이게. 그동안 꽃을 쭉 핀 거는 허당해요. 그냥 먹이나 하는 정도고 마지막쯤에 그래서 마지막에 밤꿀은 뜨고 나니까 아이 꽃은 다 졌는데 생각지도 않게 꿀 들었다. 아이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채워서 뜰 걸.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계산해서 잘 뜰 때 뭐 2번을 뜬다든지. 그래서 저도 거의 다 아시다시피 해서 마지막에 뜨고 오늘도 일부 정리체비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밤꿀은 다 진담이 뜨면은 농도가 좋고 꽃이 있는 상태에서 뜨면은 꿀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판에 꿀이 잘 들어오는 것이 거의 물꿀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떠봤지만은 물꿀이나 보니까 밤꿀을 농축 않고 뜰 수 있는 거는 밤꽃이 다 지고서 난 다음에 두르지 않을 때쯤 뜨야 농축을 않고서 팔 수 있는 꿀을 뜹니다. 자, 뻔나무는 봄에 요새 이제 뻔나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 18도 이상 돼서 온도가 오를 때 꿀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올해 뭐 뻔나무에서 한 번, 또 뻔나무가 일부 섞이고 다른 거에서 조금 섞여가지고 2번 이렇게 떴어요. 예. 근데 뻔나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벌만 잘 길러 놓으면은 온도만 올라가면은 꿀이 나서 채비 올 수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2번째로 꿀을 많이 뜰 수 있는 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고 밀원이라는 게 사람이
심고 가꾸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자꾸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뻗나무는 가능해요. 다른 나무 같지 않고 아가씨나 뻗나무는 새가 뻗지를 따먹고서 산에 가서 똥 싸면은 이게 나무 반음수라서 그 그늘 밑에서도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와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자꾸 1년에 몇 프로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특히나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다 뻗나무 가로수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 시장이나 군수들이 점수 달라고 이걸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양봉인들한테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여기 화분도 잘 돌아요. 화분도 딸 수가 있습니다. 밀원 중립을 꽃 한 송이당 화밀 분비량 및 당 함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화밀 분비량이 꽃 따라서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새 피나무가 한참 꿀이 올해 작년 못지않게 올해도 꿀이 잘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피나무 꿀이 여기 꿀이 분비량이 많죠. 예? 그래서 감귤나무도 많고 또 요새 산에다가 많이 심는 나무가 뭐더라? 네, 금방 맨날 부르던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렇게 빨갛게 가운데 이렇게 띠가 있는 게 있어요. 꽃이 이렇게 크고 무궁화 꽃만큼. 이것도 상당히 꿀이 많이 씻고입니다. 이슬이 고여서 보면 아래 이만큼 보여요. 그런데 그건 꿀샘은 꽃 잎 중간에 이렇게 빨간 띠가 있는데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종갱신을 해서 목재 가치로서 제일 많이 남는 백합나무, 백합나무가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밀원서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백합나무 엄청나게 심어주지 않느냐. 아가씨나무가 없는 나라에서는 백합나무가 밀원이 잘 됩니다. 한 2번씩 뜰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기에 아가씨나무가 피니까 어떻게 해요? 아가씨꿀은 쌀밥이고 백합나무 꿀은 보리밥입니다. 그러니까 벌들도 알아서 쌀밥 먹으러 가지 보리밥 먹으러 안 갑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이 그것도. 정부서 이 다음에 아가씨나무가 다 우리나라에서 사그러지고 없어졌다. 그때는 밀원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밀의 당함량은 뭐 수분이 적고 농도가 좋은 이런 건데 이건 뭐 또 상당히 그때 습도하고 또 온도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꽃이 60%로 당함량이 높은 거로 나오지만은 실제 사과나무가 아가씨꽃만큼 그렇게 꿀이 잘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가씨꽃이 당함량이 높게 가물고 온도가 높을 때는 오후 채미를 해도 21%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꽃이서 수분 증발이 돼서 상당히 그냥 물어오는 대로 콱콱 채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꿀이 들어오면 자구나무는 싹 없어지고. 자, 습도가 온도 다음에 또 영향을 줍니다. 습도가 높으면 물꿀이 분비되고 건조하면은 들꿀이 분비되고 적당한 습도는 한 50 내지 7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때로는 뭐 한 40% 내지 60% 이렇게 조금 적어야 좋을 때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꽃이 작아서 수분 증발 잘 되는 꽃은 수분이 좀 많아야 아까 얘기한 대로 밤꽃이나 또 아니면은 대추나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물으면은 꿀이 안 들어요. 이런 거는 수분이 뭐 한 때로는 85% 이렇게 높을 때가 좋습니다. 북나무도 또 마찬가지로 더워감에 습도가 있을 때 잘 들어요. 또 토양의 수분도 너무 많으면 물꿀 저주하면은 쉽게 해서 저주하고 수분도 적당해야 꿀이 잘 들어옵니다. 2004년도에 아가씨꽃 개화 시기에 가뭄이 들었는데 너무 가뭄이 들다 보니까 또 온도도 낮고 해서 아주 흉년이 들었어요. 예년에 뭐 한 15%, 20%밖에 생산량이 안 났습니다. 아주 대흉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양봉농가가 20도나무 뜨던 사람이 5도나무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꿀이 안 났어요. 자, 논이 물이 있을 때와 댐이나 강 근처는 가물 때는 꿀이 잘 납니다. 강이나 큰 이 저수지 옆으로 한 1km 안에는 가물 때는 어떻게 돼요? 저녁 기온이 낮아지면은
쉽게 해서 안개가 쪄요. 안개가 찌면 그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에다가 습도를 높여줘서 그런 데는 꿀이 잘 납니다. 감을 때는 강 근처, 쉽게 해서 댐 근처 이런 데 가면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표토가 얕고 해서 가물어요. 가물어서 돌이 많으니까 가뭄이 잘 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는 꿀이 잘 안 난다. 이게 너무 가물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도 남부 지역에서는 꿀이 가물어서 잘 안 났어요. 북부 지역에서만 잘 났지. 그래서 이런 때는 중부 지역에 꽃이 피어서 하면은 중부 지역에는 황토에다가 토질이 깊고 하니까 덜 가뭄 타서 꿀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가물다가도 비가 왔다. 보통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토양이 영양이 충분해져요. 그러면은 다시 꿀 분비를 남쪽이 잘한다. 추풍령 이남과 이북과 비가 온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장난 삼아도 좋고 내 경험을 얻기 위해서도 좋고 일기예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니면은 131번 눌러가지고 물어보든지. 그러면 남부와 북부가 비교적 90%는 비 오고 난 후에 2, 3도가 차이 납니다. 추풍령 이남 쪽에서는 온도가 2, 3도가 올라가고 추풍령 이북 쪽에서는 2, 3도가 떨어져요. 그 산맥 하나로 다. 왜? 서북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싸질머지고 추풍령을 넘어와서 비를 딱 맞았다. 그러면 위에 온 사람은 별 볼 일이 없고 거기 그냥 게을러 가지고 아니면은 저처럼 알아가지고 남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꿀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날 비 오고 나서. 그래서 웃고 웃을 정도요. 예? 이런 것도 제가 처음 알아서 이런 게 다 양봉업계 알려줘서 지금 아는 거예요. 내가 충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동 양간면이라는 데 있어요. 예? 탄약고가 있는데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 전화도 없고 친구들하고 나중에 지나오면 나 있는 데는 꿀이 잘 들어왔는데 영동에서는 꿀이 안 들어왔다. 이거. 왜 그러냐? 그 내가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게 온도 차이. 2, 3도 사이에 울고 웃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요새는 자꾸 경상도는 옛날에 꿀이 잘 안 나고 충청도 쪽에 오면은 잘 난다 해갖고 충청도 꽃만 피면은 옛날 양봉가들이 거의 다 짐 싸가지고 떠나서 왔어요. 근데 내가 쭉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비가 오고 그쪽이 높으면은 남아라 그래요. 어지간하면 지금 경상도 꽃이 남았으면은 오지 말아라. 예, 거기서 보고서 끝 보고서 안 될 때 떠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수 이제 양봉인들이 많이 알아졌어요. 자, 비가 오면은 역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동양봉을 한다 할 때 특히나 아가씨 꽃이 첫 개화됐을 때 경상도 가서 요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몰라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떤 피해를 입느냐? 아가씨 꽃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차라리 아주 소나기가 막 퍼붙은지 하면은 벌이 안 나가지만은 살살살살 부슬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아가씨 꽃 향기에 도취돼서 막 나갑니다. 벌 갖다 출입구 열어놓고 비가 와도 그냥 쏜살같이 나가요. 그럼 나가면 그 당시 비 오면은 보편적으로 5월 초에 기온이 얼마 되느냐? 12도 정도 됩니다. 12, 3도. 비가 오면은. 그럼 그 정도 날씨에 나가서 꿀 빨고 냄새 맡고 갔다가 날이 추워서 비 맞으니까 추워가지고 벌이 꽃에 앉아서 죽어서 묻는 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계산벌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비 맞고 나서 2장, 3장 떨어지는 것은 예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계산을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일부는. 그러니까 아가씨 꿀을 계속 떠먹여야 될 벌을 거기서 한 방에 가서 다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기예보를 꼭 들어오고서 이동하기 전에 차라리 이동에 가서 꽃이 들을 때 비를 오기 전에 꿀맛을 보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럼 비가 와도 좀 덜 나가요. 꿀맛을 좀 보았을 때. 그런데 가자마자 그 이튿날 비가 온다. 이제 가자마자 그러면은 무조건 벌들은 아가씨 꽃을 향을 좋아해서 막 나가서 대다수 역봉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꽃에 비가 오면은 녹아내려서 꿀이 안 들어오고, 또 떼죽나무도 이렇게 종랑이라고 해서 제주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하얗게 펴서 우산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꿀샘이 어떻게 보면은 꿀이 비에 녹지 않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돼요? 떼죽나무도 비가 오면은 꿀이 안 나요. 또 식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 쉽게 해서 동풍이 부르면은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꿀이 이렇게 나 있던 것도 자기들이 악조건이 오면은 꿀을 빨아들여요. 식물 자체가 자기가 흡수한다 그럴까, 먹어버린다 그럴까, 이래가지고서 꿀이 안 난다 이게. 또 적정한 강수량이 돼야 된다. 또 한 번에 많은 비가 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녁에만 살짝 와주고 낮이 아침이 돼서 비가 들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보통 꽃이 비 맞으면은 바로바로 낙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개화 채성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바람도 상당히 영향을 줘요. 북서풍이 불면은 보편적으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비량이 감소하고 남서풍이 불어와서 비가 몰려온다. 그럼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이때 꿀이 잘 나게 됩니다. 또 강원도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과 이쪽 서쪽과의 편현상이 오면은 이 바람이 닿는 지역은 내리막하면서 100m마다 쉽게 해서 온도가 얼마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꿀이 잘 들어온다. 한마디로 울진 같은 데에 편현상이 왔다면은 꿀이 쏟아진다 그래요. 쏟아진다. 이틀이면 그냥 꽉꽉 차고 벌 주면은 하루에도 얼추 다 차요. 저번에 꿀 뜬 것만큼.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갑니다. 그 지역을. 자, 새바람이라고 해서 동풍이 불면 꿀분비가 적게 되고, 또 적은 꽃들은 꿀이 말라버립니다. 또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이런 바람도 나무를 쓰러뜨리고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꿀 분비를 안 한다고 보야죠. 벌한테 지장을 주고, 또 바람이 심하면은 동해안 같은 데 가서 아가씨꽃은 폈는데 기온이 팍 떨어진다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안개가 확 질 때가 있어요. 안개가 짜우하게 쪄가지고 벌이 방황을 해갖고 나갔다가 얼마 못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많이 못 들어서 벌이 손실을 입을 때도 있어요. 자, 표고가 100m당 0.5도씩 대략 차이가 난다. 쉽게 해서 그러면은 꽃이 아가씨 꽃이 시흥 같은데 아래가 피고 또 100m면은 0.5도가 늦으니까 늦게 피고 쭉 해서 한 해발 300m 내지 500m짜리 산이 있다 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래 가고. 자, 300m만 차이 나도 4일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동하는 효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쉽게 해서 서울에 평창동이나 정릉이나 우이동이나 여기 갖다 놓기만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한 12일 정도 꿀을 뜹니다. 그러니까 2번 이사하는 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 철원, 동두천 정도 꽃 피는 거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 산 중턱 높은 데가. 그래서 정릉이나 이런 데 놀 데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 가는 사람들은 꿀도 많이 뜨고 꿀도 많이 팔아요. 지역 사람들한테. 자, 이제 지대가 산이 높으면은 나무는 안 자라고 초분류만 이렇게 자란다. 여러분들이 뭐 유럽에 가서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또 캐나다 같은 데 가서 그 높은 그 산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화렵수는 없어지고 침엽수만 있다가 그 다음에 초본 식물로다가 바뀐다. 이렇게 쌀이도 해발 300 내지 700m 이런 표고에서 저녁과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데에서 꿀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지역에서 피나무라든지 또 음나무라든지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나무나 음나무나 이런 것도 그런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강원도 지역 오대산이나 쉽게 해서 백암산이나 또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야 음나무도 뜰 수 있고 피나무도 뜰 수 있고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쌀이가 많았는데 실제 쌀이가 옛날에 철원이나 양구나 이런 쪽에 특히나 전방에 가까운데 일부러 산불을 냈거든요. 그 당시. 지금은 못 내게 하지만은 산불이 나서 산이 싹 타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쌀이만 나와요. 그러면 불 나고 나서 한 1, 2년 있으면 쌀이가 이제 가닥이 많아지고 꽃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철원 건남면 마연이라는 데를 제가 10년 이상 다녔는데 거기는 전국에서도 쌀이가 아주 많은데 쌀이 중에서도 참쌀이가 꿀이 잘 납니다. 물쌀이보다는 참쌀이가 잘 나고 정말 꿀이 잘 들어오면 4일만 두르면 꽉 차요. 4일만. 그래서 통당 78년도에 잘 날 때는 한 통당 한 말씩 떴습니다. 한 말씩. 네. 완전히. 자, 봉분수와 밀원 면적인데 상당히 연관성이 깊죠. 밀원이 적으면 개화 기간이 단축됩니다. 왜? 밀원이 적으면은 벌들은 많고 꽃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황황황 해서 벌들이 계속 가서 화분 교배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교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나는 볼장 다 봤어요. 내가 쉽게 해서 수분 교배가 다 됐다 하면은 내가 일부러 벌나비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영양을 축적을 해야지. 거기다 왜 분비해서 자꾸 순환해서 딱 닫아버려 문을. 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밀원에 적은데 벌만 많은데 가면은 꽃이 남았는데 꿀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딴 데 같지 않고. 예. 자, 초하나 후물에서는 꿀 분비가 저조하다. 또 밀원이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많은 데는 분비됐던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도가 떨어져서 딴 데 꿀이 안 나도 고여있는 것 때문에 잘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제가 제주도 송당 같은 데 2차 유채를 보러 갈 때 딱 답사를 가요. 그럼 유채꽃 속을 딱 까봅니다. 그러면 벌이 왔나 안 왔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꿀이 그들막하게 꽉꽉 차 있고 거기다가 수분 증발까지 돼가지고 그냥 물어오는 족족 하루에 다 찹니다. 그렇게 하면은 벌만 좋으면은 아가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남보다 한 발 딱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루만 먼저. 예. 그리고 꽃에서 분봉 나온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하면 벌이 많은 상태고 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 나면은 밀원이 남고 또 일부 요새 벌 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가면서 무조건 대처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외부 벌 오지 말아라. 내가 고정업자인데 당신 오면 되느냐 벌 밑에 이러면 안 된다. 왜? 밀원이 나무 터져요. 비 오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고 단지 내가 먹고 남으면 남도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욕심껏 자기 밀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이 10그릇, 50그릇 있으면 뭐예요? 다 소용없어요. 예. 한 그릇에서 뭐 조금 더 갖고 보겠다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금물이다. 전업농가들은 벌써 압니다. 딱 가서 내가 여기를 붙어야 꿀을 제대로 뜰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꿀 못 뜨는 데 가서 시비하는 데 가서 뭐로 거기 붙어 있어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상시 답사할 때 벌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이런 산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대개 벌을 한 자리에 우리나라처럼 100통, 200통 놓지 않고 20군, 15군, 많으면 30군 이렇게 놔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적은 벌통수가 넓은 지역을 커버해서 밥을 안 줄 테니까 너희들 먹고 살고 꿀 갖다 저장하라 해서 넓게 보내는다.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가봐도 적어도 4km 안에 벌 한가운데 놓으면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또 새길도 많이 들어가서 놓지도 않니 큰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데다 갖다 놓고서 밀원이 좋은 데만 조금 뭐 한 2km나 1km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한가운데 놓으면 뭐 몇 킬로 가야 합니다. 예? 벌을 보려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당 생산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터키 같은 데는 또 한 자리 가보면 이 나라도 벌을 많이 하거든요. 한 300만 군, 350만 군 해도 많이 길러요. 터키도. 근데 그 나라는 한 장소에 벌을 사진 같은 데 뭐 많이 놔요. 몇백 통씩 놔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한 자리에. 뭐 그것도 화분 매개용인지 꿀 뜨는 건지는 내가 자세히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대개 전업 농가들이 지역 농가들과 서로 다툼이 안 하려면은 초하에는 가지 말고 끝물에는 빠져주고, 저 같은 경우도 초에 꿀 안 나는데 가지 않고 꿀이 한참 최성기 오를 때 가고, 또 마지막에 끝물까지 보고 있느니 차라리 저쪽에 가면 꿀이 잘 들어오는 새로운 미론이 있는데 여기서 뭐로 남습니까? 또 가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고정업자들한테는 피기 전이 가지 말고 완창 꿀 들을 때 가고 끝물 하루나 한나절 들을수록 빠져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실제 지역 사람들한테. 자, 토양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뭐 곡식도 토양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되듯이, 또 안 되면은 뭐 비료를 준다든지 또 퇴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야생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면은 식물들이 하나는 생식생장을 하고 하나는 영양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쉽게 해서 키 크고 가지 많이 만들고 이파리가 많아져서 탄소동화장을 많이 해서 영양이 축적되면은 그 다음에 꽃을 많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자기 종족 번식을 한다. 그래서 해거리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해거리. 과일나무 해거리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영양생장하고 하나는 생식생장하고. 이 밀원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무꿀도 한 해 잘 나면은 그 이듬해 잘 안 나고, 떼죽나무도 한 해 잘 나면은 그 이듬해 안 나고. 근데 단지 아가시나무만 그렇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 아가시나무는 뿌리 혹박태야. 쉽게 해서 콩과식물이다 보니까 매년 자기가 뿌리에서 질소 고정을 마음대로 해서 쓰다 보니까 영양이 그렇게 소진을 해도 만들어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국을 다니다 보면 포천이라든지 안동 지역에 가면은 상당히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 아가시나무 꽃 피는 걸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꽃이 짧다 이게. 영양이 좋지 않아서 꽃이 짧아요 조금. 그런데다가 또 가뭄다든지 이러면 꿀이 좀 안 날 수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잘 납니다. 그러나 또 시나무, 뭐 수유나무라고도 하고 소독나무라고도 하고, 요새 이제 꽃이 막 7월이니까 이제 폈네. 피기 시작하는데 피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석회석 이런 토양이 있는 지역이 많다. 잘 자란다. 그러니까 영월, 태백 이런 지역이든가 충북 같은데, 단양 같은데 이런 데가 야생으로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데가 꿀도 잘 난다. 크루바도 마찬가지로 석회석 이런 성분이 있는 데가 꿀이 잘 들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각 밀원별 좋아하는 토양은 화이트 크랍은 pH가 5, 6 정도, 메밀은 사질 토양이 좋고, 객국화나 이런 거는 해당화, 갯내꿀 이런 건 염분이 있어야 돼요. 쉽게 해서 지난번에 뭐 해안가 가면은 해당화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염분이 있어야 돼요. 또 가을에 객국화라고 있어요. 그것도 염분이 있어야 돼요. 뭐 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 밀어는 안 되지만은 이런 것도 염분이 있어야 자란다. 연은 저수지나 늪지가 연꽃도 볼이 갑니다. 연꽃, 감, 수유나무나 엄나무나 물 빠짐이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이 잘 된다.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습기가 많은 데는 이런 나무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심어도. 자, 수령도 영향을 주는데 나무가 초하 때 뭐 이런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먹었을 때 꿀분비가 양호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성목이 돼야 꽃수도 많고 꿀분비도 많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돼요. 쌀이나무는 산불나무에 2, 3년 후에 꿀이 잘 들은다. 또 아가시나무는 35년 내지 40년이면 늙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서부터 15년, 20년 이때가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시나무가 보편적으로 35년 이 도시 같은 데 특히 보면은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쓰러져요. 그러면 대개 한쪽에 나이가 먹어서 뿌리가 보편적으로 양쪽으로 크게 두 개가 뻗는데 그 중에 한쪽에 썩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럼 큰 나무가 이 한쪽이 썩으니까 그게 받치고 있다가 팍 쓰러져서 아가시나무가 보편적으로 옛날에 사방조령한 거는 많이 죽어서 없습니다.
일장도 영향을 주는데 단일성 식물은 더운 곳부터 일찍 개화하고 장일성 식물은 추운 지역에서부터 일찍 개화한다. 또 장일성 식물이 한개 일장이 짧으면 조생종, 길면 만생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화 시기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봄에가 꽃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식물 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면은 그래도 봄에가 270개, 33% 되면 여름이가 더 많더라. 가을이 적고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일주량도 영향을 줍니다. 왜? 일주량은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영양을 갖다 저장해서 그걸 다시 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매일 구름이 끼면은 곡식이 벼도 잘 여물지 않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 그런데 밀원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광합성을 많이 해야 영양이 뿌리나 잎에 저장됐다가 꿀 분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온도 상승과 광합성과는 비례하게 됩니다. 대개 30도 내지 35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광합성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광합성이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이듬해 꽃수가 내가 얼마나 많이 열려야 피어야 되나 또 열매를 얼마나 열려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미 꽃눈이 쉽게 해서 아가씨꽃 같아도 지난해 8월 달이나 7월 이때 꽃눈이 이미 형성을 그때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일정한 일주량에 대해 뭐 개화하는 이런 벼도 있고 다른 식물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광합성이 쉽게 해서 상당히 30도, 35도, 37, 8도 이때 상당히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영향을 상당히 뭐 이런 데보다는 배 이상 이렇게 영향을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광합성 곡선인데 뭐 사탕단봉, 담배, 해바라기 같은 건 조금 낮게 되지만 사탕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거는 옥수수 같은 게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로가 내리는 시기별 나무 종류.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이것도 써놓은 건데 6월 달에 요새 또 아니면 7월 달에 요새 감로가 내립니다. 서울 여기도 아마 감로가 저때 보니까 조금 내리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이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감로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근데 어쩌거나 6월 달, 7월 달에 내리는 것은 화렵수 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다 보면은 뭐 굴참나무나 밤나무나 이 참나무 종류 또 다른 나무 화렵수가 이렇게 이파리야 번질번질 하는 게 있어요. 예? 번쩍번쩍 하는 게 이게 위에서 그 감로가 떨어져서 쉽게 해서 뭐 구두역발 넣는 것처럼 번질번질 한다고. 요게 이제 이렇게 살짝 고여 있으면은 요게 벌들이 빨아옵니다. 예. 되게 이슬이 내렸을 때 요게 잘 빠요. 그래서 감로가 내릴 때 어떻게 보면은 벌들이 새벽부터 나가요. 왜? 날씨가 더워져 갖고 고개 싹 말라 비틀어지면은 가서 핥아야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낮이 날 더우면 끝난다든가. 오늘 아침도 보니까 서울에서 잠깐 보니까 막 벌이 빠지는 거예요. 밤꽃도 없는데 왜 그러냐? 감로 물러가는 겁니다. 감로. 예. 자, 그러고서 이것도 온도가 높아야 잘 됩니다. 또 온도가 높아야 진딧물이 많이 번식을 해요. 또 진딧물이 배설물을 많이 뿜디야 그런 감로가 많이 들어옵니다. 색깔은 밤꿀처럼 아주 진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은 뭐 밤꿀 아주 진하고 좋네. 근데 밤꿀은 묽고 감로꿀은 농도가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파리에서 수분 증발이 되기 때문에.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약간 비려요. 맛은 없습니다. 맛은. 예.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소나무꿀이라고 일명 파는 게 있는데 이게 감로꿀이에요. 소나무의 진딧물이 분비한 거를 가을에 물어온 꿀. 근데 꿀 가격은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연이 상등품 가격이나 감로꿀 가격이나 마찬가지. 왜?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다 해서 그럽니다. 자, 9월 말에나 10월 초 이때도 온도가 한
한 25도 이상 이렇게 그냥 예년보다 상당히 몇 도가 올라간다 할 때 감로가 잘 내려요. 그러면 또 진딧물도 많아지고 이때 침엽수, 낙엽수, 잣나무, 소나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잘 내리는데 가평이라든지 요 양평이라든지 요 뭐 충주라든지 이쪽으로다가 감로가 잘 내립니다. 근데 해안가는 감로가 잘 안 내려요. 보편적으로 해안가. 아주 또 고냉지 지역에 좀 잘 안 내립니다. 철원 정도가는 아가시 끝나고 나서 감로가 내립니다. 그쪽까지는. 또 학자들은 진딧물이 어떤 식물의 체액을 빨아먹고 배설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배설물이 맞습니다. 감로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식물 자체에서도 그냥 어떤 당액을 넘칠 때는 분비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 감로가 안 내리다가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 내일이나 모레서부터 확 감로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딧물이 아무리 번식이 잘 된다고 해서 하루나 이틀 쌍발에 확 그냥 몇 배가 늘어나서 진딧물 배설물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내가 처음은 자기들이 막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걸 계속 그냥 답습해서 책에다 쓰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딧물이 배설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진딧물 아닌 것도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진딧물은 별로 없는데 왜 거기 당액이 많이 나와서 감로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따지면은 그게 멀리서도 쭉쭉 뿜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왜 어제까지 안 내리다 오늘은 많아지느냐. 이게 하루 사이에. 그는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당액이 이 영양이 넘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대개 감로가 내리는 건 여름이든 6, 7월이든 10월이든 그 당시 온도보다 몇 도 올라갈 때 진딧물도 많고 감을 때 또 감로도 많이 내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해안가 구릉지에도 꿀 나는 게 차이가 납니다. 섬이나 해안가 꿀이 잘 안 나요. 왜? 해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데 아가씨 꿀이 잘 안 나고 백령도 같은 데도 잘 안 납니다. 온도가 적게 올라. 그러니까 섬이 크면 클수록이 섬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은 잘 나요. 그러나 완전히 조그만 섬에 바닷바람이 계속 부르면은 별거 아니다. 지난번에 하간포나 태안의 심두리나 이렇게 서복풍이 계속 닿는 지역은 꽃은 늦게 피는데 꿀은 잘 안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요 강화도에도 화도면 저쪽 또 아니면은 그 위에 강화도 위쪽에 섬이 뭐지 거기? 성모도 말고 교동이나 이런 데도 늦게 피거든요. 근데 서복풍이 닿는 데라 해서 꿀이 적게 납니다. 저쪽에 화도면 흥왕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흥왕리 한번 갔는데 한해 가서 하나 꿀도 못 뜨고 그냥 왔어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내륙의 구릉지가 낮 기온 상승으로 꿀 분비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충북 같은데 산이 높지 않은 지역, 올망졸망한데 이천, 뭐 여주 또 아니면은 뭐 장원 이런 데 꿀이 다 잘 난다 이게. 이런 데가 이런지. 태년상이 오는 지역이 잘 나고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서해안 지역으로부터 한 20-30km 떨어진 쉽게 해서 뭐 아산, 온양, 평택, 수원, 뭐 서울, 과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이 동쪽이 잘 난다. 왜 서북풍을 막아주고 서울도 저쪽에 불광동 넘어 대자리나 이런 데는 그 서쪽에 문산 같은 데가 조금 떨어집니다. 꿀 나는 게 약간 제가 해보면 또 낮에 복사열이 북서풍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해서 땅에서 지열이 막 올라가면 아지랭이 올라가는 것 해서 서북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북풍이 막 올 때 오히려 같은 경상도라도 저쪽 내륙의 안동 지역 같은 데가 오히려 딴 때보다 꿀이 더 안 날 때는 잘 난다. 이게. 왜? 서북풍이 잘 닿지를 않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상승돼서 또 음지가 양지보다는 꽃이 늦게 피고 또
연장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꽃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해안이 상당히 일찍 핍니다. 예? 요 강릉이나 이런 울진 이런 지역이 울진 같은 데 2차 아가씨 보러 가는데 때로는 뭐 1.5차, 요 포항 같은 데도 뭐 1차는 안 되지만 1.5차 청도 볼 정도로 이렇게 핍니다. 예. 여기서 어느 곳이든지 이 동쪽이가 일찍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보다 요 높은 데가 더 일찍 펴요. 서울보다도. 예? 꽃이 이렇게 등부선을 보면 꽃의 위치 따라서 뿌리 가까운 곳에 꿀이 많고 높은 가지 끝부분이 꿀이 적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꽃의 일령은 초화보다는 만개되었을 때가 성숙되었을 때가 약간 아가시아 꽃은 하루 이틀 지났을 때가 잘 들어오고 유채도 만개되고 나무 딸기는 개화 60시간 이내 해바라기는 개화 첫날부터 꿀이 잘 된다. 밤꿀은 안꽃 피는 시기 끝에 피는 이런 수꽃들이 잘 난다.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면은 아가씨꽃 같은 것도 땡겨서 2, 3일 핍니다. 피면 어떻게 돼요? 꿀샘이 깊다 보니까 꽃 잎이 단단해요. 단단해서 그 안에 꽃은 그들막하게 꿀은 들어있는데 꿀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벌이 역사하는 시간이 길다. 혀가 달랑말랑하고 충분하게 타면 확 넣고서 쭉 빨으면 되는데 막 뒤에서 뿜뿌전해서 빨거든요. 꿀을. 근데 쉽게 해서 대가리를 이렇게 해서 쳐왔는다. 이렇게 대가리를 아주 이렇게. 그러고서 오랫동안 있어요. 예? 꽃이 이게 단단하니까 이렇게 밀어넣어도 꽃이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지나야 이런 때는 꿀이 잘 두른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부지런한 사람,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씨, 이게 경상도 꿀 잘 나다가 왜 꿀이 안 나? 충청도가 과거에 잘 나니까 충청도로 싸질 먹지고 갑니다. 그럼 충청도라고 해서 마찬가지요. 거기도 기온이 똑같이 경상도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상승해서 거기도 꽃이 단단해서 꿀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또 서울이 꽃 피니까 또 짐 삶아지고 지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완전히 화토로 치면은 황군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 2, 3일 더 기다리면 꽃이 약간 시들시들 해가면서 꿀이 잘 드는다. 왜? 그래야 벌이 대가리를 밀어 넣었을 때 약간만 벌어져도 그런 달랑말랑할 때 다 잘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는 차례, 무한꽃 차례, 뭐 줄기 가까움부터 자라면서 피는 꽃, 뭐 유채라든지 무양배추, 참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두상꽃 차례는 꽃 둘레에서 안쪽으로 피는 꽃들이 있고 해바라기 같은 거 민들레라든지 또 유한꽃에는 꽃이 피어가서 한계가 있는 도라지, 패랭이 이런 식물들이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게 뭐 꽃이 피는 차례입니다. 이런 거는 평지꽃은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펴들어오고 해바라기 같은 것도 밖에서부터 안으로 펴들어오고 등나무는 아래서부터 펴가면서 이 꼭대기가 마지막에 피게 되어 있습니다. 밀원수가 지난 시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밀원을 심는 자, 성공하고 안 심는 자는 성공하기 어렵다. 왜? 양봉이로서 볼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밀원이 없으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양봉도. 예?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 기술도 한편 배우지만은 한편은 밀원 심기도 마음적으로 가지라 이거예요. 왜? 어느 직장인이 내가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영어도 배우고 내가 부족한 어떤 실무도 배우고 회계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양봉인이 성공해서 내가 벌 기술만 가지고 되느냐? 밀원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심는 것 갖고는 안 되지만은 좋은 밀원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서 내가 힘 있는 데까지 좀 투자를 하고 또 밀원을 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봉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밀원이 잡장 그 내가 이 나이에 심어서 원체 그거 꽃 핀다고 하나가 나보고 밀원 심으면 대다수가 이럽니다. 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니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비록 사과나무 심자고 하자. 밀원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못 볼 것 같아도 봅니다. 또 안 되면 내 후손들, 내 후배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구호가 없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50만 밀원 심기 운동을 벌리자. 5+5 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 1000그루를 심되 5종류 이상을 10년 동안 10,000그루 심자. 이래서 조금은 좀 많은 숫자지만은 가능은 한 겁니다. 하루에 제가 남을 때 심으면은 하루에 100주, 200주 충분히 심어요. 예? 어지간히 땅 토질만 좋으면. 그러면 쉽게 해서 봄에 한 3일 심고 가을에 3일 심으면 1000그루 무떡 심습니다. 예? 남의 땅에다가도. 자, 그리고 내 땅에 없는데 어디다 심느냐 하지 말고 개 눈에 배가 고프면 똥만 벤다고 했어요. 양봉인들이 내가 밀원을 심어야겠다 하고 삽 들고 묘목 들고 나서서 찾으면은 심을 띠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하천 뚝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뭐 남이 산도 있고 집 옆에도 있고 공지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은 허다못해 개발지 금방 개발하려고 뭐 밀어놨는데 뭐 영종도 같은데 쉽게 해서 주택지 밀어놨는데 하나도 얼렁얼렁 주택을 안 짓고 방치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데다 갖다가 간염생 숙군추를 갖다가 슬슬 씨를 뿌린다. 연백국화라든지 뭐 다른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자랍니다. 거기서. 또 아니면 마을 안기 같은데 내가 해양목을 심는다. 그럼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지도 해주고 이쁘게 동그랗게 해주면은 그게 봄에 일찍 꽃이 피니까 벌 번식이 잘 돼요. 도움이 되고. 그럼 마을 사람들 저 사람 참 좋은 일이에요. 마을 안기에다 이쁘게 단장도 하고. 아니면 요새 접시꽃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년생 숙군추예요. 빨강, 노랑, 뭐 흰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꿀도 들고 화분도 들어요. 꽃은 많지 않지만. 그 마을 안길 옆에다가 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매년 납니다. 매년. 그럼 동네 사람들 좋아하고. 뭐 유리꽃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5+5는 1년 365일 중에 한 5% 정도. 뭐 사실 5%는 그만두고 3%만 해도 돼요. 3%만 밀원 심는데 가꾸고 또 1년 내 소득의 3%만 또 투자를 하자. 일손이 됐든 밀원수를 사는 돈이 됐든. 우리나라는 임야가 6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천혜의 밀원 요건이 심을 띠가 무궁무진. 내 주변에 쉽게 해서 고압선을 설치한다. 그럼 거기에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가 다녀요? 중장비가 다닙니다. 길을 다 내요.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거기다 소나무나 다른 나무, 참나무나 쭉 심습니다. 그때 심을 때 가서 내가 아가씨나무 듬성듬성 몇 그루만 심었는데 그럼 쫙 그놈이 나중에 먼저 크기 때문에 좀 안 됐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밀원수로서 내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아니면은 뭐 하천변에 내가 심는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 탄천변에다가 시우나무를 쭉 한 1km 이상 심어놨어요. 이만씩입니다. 지금 꽃 아마 흐드러지게 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요 양주 광정면에 가도 한 3km 가로수를 내가 양쪽으로 다 심어놨어요. 근데 농민들이 밭에 그늘진다고 살살 죽여버려.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가게 건물 지고 나면은 상가가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살살 죽여버려.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안타깝고 그래도 남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꿀 가격이 좀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 개방되면은 어렵지만은 국내에서 좋은 꿀 생산되면은 외국 거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리고 꿀만 잘 들으면은 벌 기술 없어도 잘 됩니다. 하다못해 보조밀원만 많아도 아주 여름에 벌이 길러기가 무난해요. 그래서 심으라는 거예요.